당신 같은 할망구가 무슨 주차 관리를 해? 한 여자가 72살 노인의 조끼를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작은 몸이 인형처럼 흔들리고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역국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죠. 그 노인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자기를 입양해서 키워준 어머니를 향해 말했거든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20억이라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전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걸. 저는 친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진짜 엄마였어요. 탐욕에 눈이 먼 양아들이 어머니를 버렸을 때 저는 결심했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법으로라도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힘든 일들이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32살이에요. 부산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저에게는 친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적 기억도 거의 없고 그냥 혼자 자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늘 먼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최미자 어머니, 72살이신데도 부산 남포동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관리 일을 하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꼬박 그 작은 부스 안에서 차들을 맞이하시죠.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거기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웃으세요.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없으시고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세요. 소영아, 밥은 먹었니? 요즘 일이 힘들지?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친어머니를 모르고 자란 제게 시어머니는 진짜 엄마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2024년 10월 어느 목요일이었죠. 전 오후 6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서 어머니 도시락을 싸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김치볶음을 담았죠. 가는 길에 슈퍼에서 바나나 우유도 하나 샀고요. 어머니가 그걸 참 좋아하세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지려는 시간이었어요. 부스 안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부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부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뭔가 화가 난 표정이었죠. 명품 가방을 든 손에 매니큐어가 선명했고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는 부스 창구로 다가가더니 소리쳤어요. 뭐예요? 5,000원이라고요? 1시간 주차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손님, 여기는 30분에 2,500원이에요. 요금표가 여기 붙어 있고. 하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욕설까지 섞어가며 소리를 질렀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부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마도 큰 소리로 다투는 게 민망하셔서 직접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부스 밖으로 나오시자 여자는 더 대담해졌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할망구가 무슨 주차 관리를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을 써야지.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는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분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 화를 내는 법이 없으시죠.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어머니의 조끼를 움켜쥔 거예요. 형광색 안전조끼를 두 손으로 확 잡고는 앞뒤로 세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일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는 줄 알아? 어머니의 작은 몸이 흔들렸어요. 72살의 작은 체구가 마치 인형처럼 앞뒤로 흔들리는 게 보였죠. 어머니 가슴에 달린 낡은 이름표가 떨어질 듯 흔들렸어요. 그 이름표는 어머니가 20년 넘게 달고 다니신 거예요. 약간 휘어져 있고 글씨도 바래졌지만 어머니는 그걸 소중히 여기셨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보온병이 손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점심 먹고 남은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이었어요.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따뜻한 국물이 어머니의 낡은 운동화와 바지 끝자락을 적셨어요. 아스팔트 위로 퍼진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만 있었죠.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봉지가 미끄러질 뻔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충격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신 모습, 떨리는 입술.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어머니를 모르고 자란 저에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시고, 제가 외로울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시던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지금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저렇게.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손 떼세요. 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제야 그 여자가 손을 놓았어요. 돌아보는 그 여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요.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떨고 계셨어요. 72살의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바닥에 쏟아진 미역국을 보시며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아까운 국을 다 쏟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지금 모욕을 당하셨는데 쏟아진 국이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눈물, 붉어진 목, 쏟아진 국물에 젖은 바지와 운동화. 20년 넘게 지켜오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일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여자의 이름은 한세라였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사실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 재훈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죠. 11시가 넘어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회식이었냐고 물어도 대충 얼버무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봤어요. 잠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냥 잠든 것 같았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화 목록에 세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화려한 여자였죠. 대화 내용을 보니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달콤한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세라의 메시지, 부동산이랑 예금 합치면 꽤 될 거라는 남편의 답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질 수 있을지 계획하는 듯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찍은 사진들 사이에서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이브 포토로 찍혀 있었죠. 제 손가락이 사진을 길게 눌렀어요. 그러자 짧은 영상이 재생되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속삭임이었어요. 곧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 거라는 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나?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거든요. 그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 놨고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날 주차장에서 모든 게 터졌습니다. 어머니를 밀치고 조끼를 움켜쥔 그 여자, 한세라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세라를 쏘아봤어요. 그 여자도 저를 봤죠. 순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군중 사이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재훈,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세라 옆으로 가서 섰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아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여자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또렷하게 말했어요. 자기는 어머니를 모른다고, 제 아내가 착각한 거라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72살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실 거예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태연하게요. 자기는 이 어르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혹시 돈을 받아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남편이 자기를 입양해서 키워준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붙잡았죠.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엄마란다. 너를 7살 때 데려와서 대학까지 보낸 엄마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세라가 남편의 팔짱을 끼었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죠.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대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가족이라고 우기는 거라고. 남편은 부모님 다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사진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당신들이 포옹하는 사진이라고, 어머니 재산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됐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세라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입양 서류도 다 있고 어머니가 대학 등록금 내신 통장 기록도 있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은 곧 세라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의 손이 남편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고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돈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가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당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 편에 서겠다고.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곧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의심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의 작은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세라는 이미 주차장을 벗어나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저 남자를 키워주신.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가 우리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인상이 좋았고 뭔가 품이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남자의 시선이 어머니께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입고 계신 낡은 형광 조끼와 가슴에 달린 휘어진 이름표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최미자님이십니까? 어머니는 눈물로 흐릿한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자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깊은 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어머니를 어떻게 아는 거지? 남자는 고개를 들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현도입니다. 현도개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압니다. 아주 잘 알죠.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현도개발이라면
부산에서 꽤 큰 건설회사였습니다. 남편과 세라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돌아봤어요. 이연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남포 전통시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시장 건물 일부가 붕괴됐었어요. 그날 제 아버지가 그 시장에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이연도 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너지는 천장 아래 깔린 제 아버지를 이분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시 시장 상인이셨던 최미자 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끌어내셨어요. 그때 입으셨던 형광조끼, 바로 지금 입고 계신 그 조끼입니다. 이연도 씨는 어머니의 낡은 형광조끼를 가리켰습니다. 조끼 어깨 부분에는 오래된 찢어진 자국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찢어진 자국이 그때 생긴 겁니다. 아버지를 구하시면서 날카로운 철근에 걸려서 찢어진 거예요. 최미자님은 이 조끼를 20년 넘게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추억이 떠오르신 건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이연도 씨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후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은혜를 꼭 갚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고 시장이 재개발되면서 이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걸 후회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어머니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이연도 씨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무너지는 건물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 그분 덕분에 제가 아버지와 몇 년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었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가족이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에요. 자신이 한 선행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이연도 씨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은 영웅입니다. 2003년 남포시장 붕괴 사고 때 여러 사람을 구하신 분이에요. 신문에도 났었죠. 당시 구조대가 오기 전에 3명을 구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중 한 분이었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낡은 조끼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냥 오래된 작업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용기와 희생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거예요. 이연도 씨는 남편과 세라 쪽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오면서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이 어르신을 모른다고 사기꾼이라고 했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라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연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 어르신을 모욕한 건가요? 목숨의 은인을, 영웅을?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세라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어떻게 은혜를 저렇게 배신할 수 있지? 이연도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갚지 못한 은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 취급을 받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연도 씨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연도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연도 씨는 제게도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법적인 문제든 뭐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네, 어머니.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세라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연도 대표님은 그날 바로 법무팀을 동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세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틀 후 이연도 대표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함께 현도개발 본사로 갔어요. 깔끔하고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하셨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며느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공문이었어요. 남편 재훈이가 다니던 회사의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어요. 석 달 전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매일 아침 정장 입고 출근했거든요. 저녁에 돌아올 때도 회사 일이 힘들다고 말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 대표님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업무 태만과 횡령 의혹으로 해고됐다고 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아서 회사에서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월세 연체 내역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가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월세는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집주인한테서 독촉 연락이 계속 왔었나 봅니다. 남편은 그것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세라의 신상 정보였어요. 본명이 다르더군요. 개명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 기록란을 보니 놀라웠어요. 세라는 지난 5년간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건의 사기 미수 기록이 있었어요. 이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라는 주로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고 해요. 실제로 2건은 고소까지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합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다 남아 있었어요. 네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세라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복원 내역이었어요. 법무팀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둘은 벌써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치밀하게 논의했더군요. 심지어 제 이름도 나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설득해서 어머니 재산 상속에서 제외시킬지 고민한 흔적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세라가 남편한테 보낸 거였어요. 만약 어머니가 재산을 안 내놓으면 치매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7살 때 데려와서 25년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기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 이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예비죄, 명예훼손, 심지어 폭행까지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애가 감옥에 가는 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25년을 키운 자식인데 그 마지막 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저렇게 모욕하고 배신하고 재산까지 노린 사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께 말했어요. 고소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어머니 뜻이시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모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걱정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한 남자와는 하루도 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태어난 척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남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복사해 주신 자료들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혼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었어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어머니는 제게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과 세라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음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연도 대표가 최미자 씨한테 20억을 지원한대. 그 주차장 할머니 말이지? 완전 대박 났네. 부러워라. 나도 그런 복 좀 받아봤으면.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어머니를 도와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점점 커졌어요. 20억, 30억, 심지어 50억까지.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부풀려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문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세라도 함께였죠. 둘은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소영아,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 그동안 오해가 있었잖아. 풀어야지. 오해라고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사기꾼 취급하고 재산을 노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오해를 풀자고. 어머니는 안 계세요. 그리고 당신들 만날 이유도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면 어떡해요? 재훈 오빠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저보고 이간질한다고요? 저는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조끼 잡고 흔들 때는 생각 안 했나요? 당신들이 어머니 모른다고 할 때는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최미자 씨 요즘 치매 증상이 있나 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아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는 72살이시지만 정신이 또렷하세요. 주차요금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손님들 얼굴도 다 기억하시죠.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답은 빤했습니다. 남편과 세라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으니 아들인 자기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대표님께 연락했어요. 이 대표님은 법무팀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가 가짜였던 겁니다. 진단서에는 어머니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발급 병원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그 병원에 방문한 적도 없었어요. 완전히 조작된 서류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짐을 다 가져가지 않아서 가끔 집에 들렀거든요.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 저는 서재에 있던 남편 노트북을 켰어요.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세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 한 명.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단서 파일 받았어요. 이걸로 후견인 신청하면 돼요. 얼마 드리면 되죠? 300에 해드렸으니 200만 원만 주세요. 오케이. 계좌 알려주세요. 가짜 진단서를 돈 주고 산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화 속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어요. 후견인 선정되면 바로 부동산 매각 진행할게. 통장도 동결시키고 돈 빼내는 거 막아야 해. 그 할망구가 뭘 알겠어? 치매라고 하면 그냥 믿을걸.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서둘러 그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을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파일이 있었어요. PDF 파일이었죠. 저는 그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보니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다르더군요. 그리고 원본 작성자가 병원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도 제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대표님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단체 채팅 캡처, 가짜 진단서 파일, 메타데이터 정보 전부요. 이 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셨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심지어 성년후견제도 악용까지.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해요. 저는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남편이 가짜 진단서로 후견인이 되려고 한다고, 어머니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어머니는 충격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소영아, 이제 법으로 해결하자. 네, 어머니. 이제는 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저는 이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남편과 세라를 고소하겠다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벌주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계획은 다음 단계에서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다음 날,
이 대표님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표님과 법무팀 변호사 두 분, 그리고 저와 어머니가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짜 진단서, 단체 채팅 캡처, 메타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법무팀 최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윤재훈 씨의 성년 의견인 신청은 거짓 서류를 기반으로 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고요. 한세라 씨의 경우 공모 및 방조,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폭행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었을 텐데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이 대표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파양이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설명하기를 성인이 된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남편 재훈이가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든 상황이라면 파양 사유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파양이 인정되면 법적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상속권도 사라지고 서로에게 어떤 법적 의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25년을 키운 아들을 법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임양이었습니다. 저를 어머니의 법적인 딸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성인 임양은 혈연 관계가 없어도 법적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인 입양이 인정되면 저는 어머니의 법적 딸이 되고 남편의 성년 의견인 신청도 자동으로 무력화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 다른 직계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정말 내 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게 진짜 어머니였어요. 친어머니를 모르고 자란 저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법으로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이 될 수 있다니.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요. 회의실에 있던 변호사님들도 이 대표님도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세 번째 결단은 이 대표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약속드린 지원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건물 외관이 보였어요. 바닷가 근처의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영도 바닷가에 바닷빨래방 앤드 재활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빨래방은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재활 카페에서는 물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대표를 맡아주시고 며느님, 아니 따님께서 재활치료사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이 대표님을 봤습니다. 제 전공이 재활치료였거든요.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를 돕는 곳.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은 20년 전에도 사람을 구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성인 입양을 신청하고 바다빨래방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딸을 얻었어. 저도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며칠 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윤재훈과의 파양 신청서, 그리고 한소영과의 성인 입양 신청서, 동시에 남편과 세라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폭행, 명예훼손, 모든 죄목을 다 담았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단체 채팅 캡처, 가짜 진단서의 메타데이터, 동거래 내역까지 변호사님들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곧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도, 아니, 오히려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야말로 더 강하고 진실된 가족일 수 있다는 거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게 결정될 차례였습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고 증거를 더 보강했어요. 주차장 CCTV 영상도 확보했고 세라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가짜 진단서, 동거래 내역, 단체 채팅 내용까지 변호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고 저와 어머니는 법적 가족이 되는 날, 동시에 남편과 세라가 처벌받는 날이기도 했죠. 재판 당일 아침 어머니는 깔끔한 옷을 입으셨어요. 평소에는 잘 안 입으시던 정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보였어요. 저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대표님도 오셨고 주차장에서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남편과 세라가 앉았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세라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한세라에 대한 폭행죄, 윤재훈과 한세라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죄, 명예훼손죄.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나왔어요. 세라가 어머니의 조끼를 잡고 흔드는 장면,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모습, 보온병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메타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이 진단서가 병원에서 발급된 게 아니라 개인이 조작한 것이라고. 병원 측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제가 확보한 단체 채팅 캡처가 공개됐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돈 주고 사는 대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 심지어
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방청석에서 논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라는 자기는 재훈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지만 단체 채팅에서 세라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드러났어요.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판사님은 양측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이 먼저 형사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한세라는 폭행죄와 사문서 위조 방조죄로 징역 6개월 실형, 윤재우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가로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실형이라는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지만 범죄자 신분이 된 거예요. 다음은 가족관계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최미자와 윤재훈의 파양 청구를 인용합니다. 양자인 윤재훈이 양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파양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양자 관계는 해소되며 상호 간 법적 권리와 의무는 소멸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25년을 키운 아들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미자와 한소영의 성인 입양 청구를 인용합니다. 한소영은 혈연 관계는 없으나 최미자를 진심으로 부양하고 돌봤으며 양자와의 관계에서도 모친을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족 관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로써 한소영은 최미자의 법적 딸이 되며 상호 간 부양 의무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의 딸이 된 거예요. 판사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사랑을.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설 때 저와 어머니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의지하면서요. 이 대표님이 우리를 축하해 주셨어요. 방청객들도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피고인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로요. 세라는 이미 구인되어 법정을 나간 뒤였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만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네, 어머니.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기로 선택한 가족이죠. 그날 저녁 이 대표님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따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빨래방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를 뒤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이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모든 걸 배신당하고도 그 아이의 앞길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날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도 바닷가에 바다빨래방 앤드 재활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약속하신 대로 20억 원이 투입됐고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 완성됐어요. 건물은 2층이었습니다. 1층은 빨래방과 카페, 2층은 재활치료실이었죠. 건물 외관은 연한 파란색과 흰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바다 색깔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따뜻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밖에서 보기만 해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무료로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공짜인지 나중에 돈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맞이하시고 설명해 드렸어요. 빨래방에는 최신식 세탁기와 건조기가 6대씩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빨래를 맡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실 수 있었습니다. 카페는 저희가 운영했어요. 커피와 간단한 빵은 무료였고 다른 메뉴는 원가 수준으로 팔았습니다. 2층 재활치료실은 제가 맡았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치료실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카페 운영을 도왔어요. 어머니는 대표로서 모든 걸 총괄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문을 여시고 어르신들을 맞이하시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주차장 부스가 아니라 넓고 따뜻한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일하시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빨래를 맡기시고 카페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우셨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다가가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1년에 한두 번 겨우 본다고 했습니다. 외로웠대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언제든 오세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빨래가 없어도 그냥 커피 한 잔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바다빨래방은 단순한 빨래방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카페 벽에 뭔가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죠. 카페 입구 쪽 벽에 작은 액자 3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첫 번째 액자에는 어머니의 낡은 이름표가 들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쓰시던 휘어지고 글씨가 바랜 그 이름표요. 어깨 부분에 찢어진 자국이 있는 형광 조끼 조각도 함께 넣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붕괴 사고 때 생긴 자국이었죠. 두 번째 액자에는 새 명찰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명찰이었어요. 바다빨래방 대표 최미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액자에는 제 명찰이 들어갔어요. 역시 금색 명찰로 바다빨래방 이사 한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리니 뭔가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게 그 벽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액자들을 보고 물으셨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 사람들을 구하신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곳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르신들은 감동하셨어요. 어머니를 영웅처럼 대하셨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바다 빨래방은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어르신들이 더 자주 오셨어요. 어머니는 겨울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식혜나 유자차를 대접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기쁜 소식이었죠. 그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창가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하얀 수건들이 줄에 걸려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다가가서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소영아, 왜? 무슨 일 있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을 쥔 채로 저를 물끄러미 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이니? 소영아,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을 바구니에 놓으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곧 새 식구가 되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기쁨과 감동으로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어깨가 느껴졌어요. 평생 누군가를 보살피고 희생하고 사랑하신 분.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보살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2층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너를 만나서 참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서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는 그 어떤 가족보다 진실했어요.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 바다빨래방의 불빛이 저녁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희망을,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상처 위에 세워진 치유의 공간, 배신 위에 세워진 진실의 관계, 그리고 절망 위에 세워진 희망의 미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새 식구의 새로운 이야기가 곧 펼쳐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